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 자체는 처음부터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냐, 전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납득했던 거고, 그 납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한중 의심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자 갑자기 커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였겠죠. 어쨌거나 그러면서 공양왕이 들어서고, 공양왕도 몇 년 못 가고, 또 한동안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적이 되었던 정몽주와 정도도는 한동안 줄다리기 걷다가 결국에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저 선주가 좀 앞서서 이게 이방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정몽주가, 정말 이건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이방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몽주가 이성계를 암살하려 했기 때문에 그로 한 걸음 앞서서 정몽주를 손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이방원은 그럼 정몽주를 처리하게 되죠. 그야말로. 물론 그에 대해서 이성계와 정도전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암살을 당할 뻔했다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됐건 그 주장은 있다라는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요. 근데 그 조선 건국이라는 사건, 그래서 교체가 된 사건의 성격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도전은 왜 죽게 되었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선 건국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고려 건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다행히 연결을 짓기가 좀 편한데요. 전국적인 군웅들의 할거가 되어서 진짜 수많은 군사 그룹들이 일어나고 합치고 하다 보니까 뭐 들쑥날쑥되고 뭐 이런 게 고려의 건국 과정이었던 것에 반해 조선 건국은 사실은 지배층끼리의 싸움인 건 맞습니다. 지방에서의 내전 같은 게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개성을 대상으로 몇 번 위화도 해군 과정에서 몇 번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몇 번의 정치적인 어떤 처형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전쟁이라고 말 정도는 아닙니다. 내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명나라 같은 시기 홍건적에 의해서 대규모 내전의 결과로 걸릴 때죠. 고려의 건국 마찬가지고요. 고려조선 왕조 교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정쟁 과정에 희생이 없던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희생자가 정몽주기는 했는데 무력 충돌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상 여론의 압박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말했습니다. 물론 창칼을 들이밀었죠. 하지만 창칼을 들이민 이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려 부흥운동이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처럼 납득한 일입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일 필요는 없죠. 적어도 중앙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반대파를 조금 밀어내자 다 납득했습니다. 그 납득의 과정이라는 게 참 조선 왕조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추대에 의한 즉위였다는 거죠. 자, 이 시간을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12일날 그 1392년 그 왕조가 딱 교체되는 그 한 달, 두 달 남짓의 일입니다. 한 달 정도의 일입니다. 시종이 정비 공민왕비 안씨한테 태위 교지를 받아듭니다. 주시오. 물론 이건 당연히 강제죠. 그래서 남은 장희기가 공양왕의 거처로 가서 교지를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양왕은 원투로 쫓겨나요. 그래서 국세를 회수해서 왕대비전에서 이양하고, 그래서 대비가 이성계를 바로 왕으로 안 세웁니다. 감독국사라고 해서 뭐쯤 되려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정말 비상대책위원장쯤 되겠네요. 대충 나라는 거의 멸망에 가까운 상태라는 계엄령 비슷한 걸 내어놓고 준 다음에 이제 16일부터가 중요합니다. 백은명 등이 사람을 와르르르 모아놓고 이성계 집에서 국세를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쇼라는 건 당연한데요. 여러 의미를 가진 쇼입니다. 무슨 쇼냐? 일단은 우리 보통 이런 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일반적인 정석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쇼냐면은, 자, 왕좌를 앞에 놓고 제발 즉위해 주십시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아니면은 심지어 서양의 의식이라고 해서 가장 더 흔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이전 왕조의 국왕이
너무나 부덕하여 너에게 저기 뭐 왕위의 자기를 물려준다 라고 나가는 케이스가 제일 일반적이죠. 세조와 단종이 그랬던 것처럼요. 일반적이죠. 선양을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공양왕을 해고한 다음 이성계 신하들이 그 역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상황의 스윙보터라고 하죠.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신하들이 쥔 상태로 이성계한테 토스해주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요게 조선이 다른 나라의 선양 방식과도 아주 다른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은 이성계를 국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성계 개인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들의 합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쇼로는. 당연히 이성계는 동의한 일이겠죠. 당연히. 그것을 그리고 이성계 집 앞에서 5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농성했다고 했잖아요. 개경 시민들 모두가 알 수 있게 만들었다. 대세는 끝났고, 그리고 여론, 즉 고위 관료들을 비롯한 그 시기에 나라에서 좀 날린다는 사람들은 다들 이성계를 지지하고 있고 라는 걸 개성의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사양을 하는 케이스와 같다, 그게 이성계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양하는 정도의 경사는 모두나 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물려주는 그 쇼를 할 때는 이전 국왕이 물려주는 그림을 무조건 만드는데 그걸 안 만들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1에서 3단계에서 전황을 쫓아내고 4에서 5단계에서 이성계를 죽였던 그 단계의 빈틈이 중요한 겁니다. 해서 고려의 구지배층으로부터의 절차적인 권력 이양이라는 그림을 그려냈고요. 적어도 그 형식상으로 그 절차는 전왕이 1000명을 받은 왕이 1000명은 너에게 옮겨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0명은 일단은 신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민이 1000명을 조선의 이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조선에는 뭐가 필요 없느냐? 국왕의 신비한 출생담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고려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 용손 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무슨 그 고려의 왕씨들은 용손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밑에 보면 비늘 같은 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고려 시기 이후쯤 되면은 그거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뭔가 훌륭한 스토리로 그걸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신비담으로. 어느 정도 그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기까지는. 조선 시대에도 100% 없는 건 아니죠. 용비어 장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려처럼 비인간 인간종을 초월한 존재라는 식의 발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은 신민에게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신민의 추대로 인해서 국왕 인간 이성계가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그 때문에 인간 국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보통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히 인간으로서 국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지하고 설계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네. 이 모든 모든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쇼를 이 그림에서 모든 걸 다 신하들에 의해서 물려주어야 된다는 그림. 지금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계를 하찮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1000명을 이성계가 물려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도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그 왕좌지제로서 국왕은 누가 되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개인적인 기록인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정도전은 어쨌든 이 철저한 이성계의 충신으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어쨌든 그건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양된 것이냐? 신민에게 이양된 것이라는 그림을 정도전이 그려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 1년의 과정을 과연 이방원은 즐겁게 보고 있었겠느냐? 불만입니다. 당연히 불만입니다. 네, 일단은 그런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즉위했던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로 삼았느냐? 자,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는 그래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분명히 하겠는데요. 이방석을
세자로 삼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도전이 명시적인 글을 남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석을 정도전이 지지한 건 사실이죠. 그냥 그 정도의 느슨한 정도의 연결고리만 존재하고, 다만 우리는 수많은 문헌, 특히 삼봉집이라고 하는 정도전의 문집을 통해서 정도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한데 어쨌든 성리학적 정치사상이고 천리를 이해하고 윤리적 품행을 겸비한 관료를 잘 등용하는 것이 국왕으로서의 훌륭한 덕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왕도 명문가도 아닌 현능한 사대부 관리에 의해서 실제 통치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국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건 중요해요. 인사권과 사법권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왕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나 그 이상의 세세한 통치는 신하들에게 맡길수록 훌륭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인사권, 사법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정도전 절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상들이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지 않았어요. 해서 사병혁파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럼 정도전이 왜 죽느냐? 그 얘기를 다음 장에 마저 해야 되는데요. 1차 왕자의 난은 왜 생기느냐? 이 모든 게 그냥 이방원이 보기엔 안 입고 와서 맞죠? 맞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면 결국 사병혁파를 둘러싼 사안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방원은 어쨌든 간에 조선 건국의 제1번 공신 중에, 공신이 아니라 큰 역할을 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이방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마지막에 이성계가 암살당할 뻔한 걸 확실히 끝냈고, 그리고 정몽주의 사망과 더불어서 이제 고려를 지켜야 되는 반대파가 정말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계기를 만든 게 자기라는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개국공신에 안 껴줍니다. 왜냐? 종친불사니까. 이게 왕자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또 정도전이 세우거든요. 그야 사대부의 나라니까. 한 건데요. 어쨌든 동시에 세자도 방석으로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형님 정도만 돼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방석으로 건너가는 건 참을 수 없죠. 그 와중에 정도전이 밀어붙인 개혁은 바로 군대의 공병화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원은 이후에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이후에 직후에 말이에요. 조선 직후에 좌천되고 별로 봉지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쓸쓸하게 가는 것인가 상태고, 그리고 정조선은 거기서 조금 더 가열차게 그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병사들을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죠. 그랬는데 일단 그 명분으로 내세워진 것이 요동정벌인 겁니다. 정조선이 실제로 노동정벌을 하려고 했느냐 안 하려고 했느냐 꽤 논쟁적인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조선 건국을 한 직후 왕자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흩어보내고, 이방원 특히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그 다음에 왕자들의 힘을 확실히 빼앗아야 되는 이유로서 내세워진 것이 요동을 정벌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왕자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특히 이방원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군대를 불러와서 우리 같이 훈련을, 전체 국가 훈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뭐 있잖아요. 큰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처럼 크게 공병으로서 국가 군대의 대규모 정벌 준비에 훈련에 참가해라. 그러니까 군대를 징발해서 참가할 수 있게끔 하라 했는데 이방원이 군대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왕자 당연히 군령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처형입니다. 하지만 정조선한테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삐끗했다고 무슨 왕자인, 그것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원을 그대로 무슨 어떻게 벌을 주거나 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죠. 그 밑에 부관들을 족칩니다. 니들이 똑바로 도피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면서 이게 시범 케이스로 족칩니다. 처벌하고 막 귀양 보내고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한데 왕자 직속 시위패를 그래서 이후에 더 해체시켜서 이제는 진짜로 밀어붙입시다,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제 정말로 해서 공병을 진짜 강제로라도 끌어들입시다라고 정조선이 두 번째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시행되기 직전에 일어난 것이 왕자의 난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 직후에 왕자의 난의 결과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정도전은 죽죠. 정도전이 죽고 방금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지만 사병혁파에 자기 사병 안 주려고 저항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이방원 자신이 즉위 직후에 한 대표적인 정책이 사병혁파죠. 역사의 아이러니 그런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방원은 자기 사병을 안 뺏기고 싶은 거죠. 네. 네. 공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괜찮지만 사병을 뺏기는 건 싫은 거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뭐 요동정벌 시도가 그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잠깐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있다면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권근의 행적. 그래서 지금 아까 이색 그룹의 막내 동생이었던 권근이 또 이게 정도전을 설명할 때 잠깐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의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권근 안동권씨 계십니까 여기 혹시? 나중에 사실은 내가 안동권씨입니다 하기 없습니다. 네, 권근은 대단히 영리하고 천박한 사람입니다. 네, 영리하고 천박하다는 말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냐? 공민왕대 사형제간이에요. 자, 사형제간입니다. 즉 정도전 후배예요. 아까 성균관 만들 때요. 근데 이제 건국 이전에는 정도전 이제 스승님의 오랜 충성도였기 때문에 저 건국 이전에 정몽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도전이랑 계속 반목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주처럼 막바지에 돌아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도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권근은 귀양을 일단 안 갑니다. 집안이 좋거든요. 첫째. 둘째, 어리다는 이유로 그 아까 그 자기 사형제 중에선 곤장 맞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전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고려에 대한 큰 불만도 적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정도전 같이 갑자기 생중 밑도 끝도 없는 촌놈을 끌고 와서 그 나라를 휘젓겠다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랑 뭉쳐서 반대를 하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건국 이전에 정도전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란 거 굉장히 치고받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별의별 싸움을 다 해서 진짜 온갖 더러운 걸 다 보다가 결국에는 조선 왕조 교체 직전에 그 유배를 갑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유배를 간 사이에 왕조가 교체가 되거든요. 왕조 교체 됐어요. 계룡산인가 유배를 갑니다. 우리의 권근 각을 봅니다. 속된 말로. 왕조 교체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보통 국왕이 하는 일은 전국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왕조가 교체가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려야 되니까 순회를 할 때 계룡산 좀 지나갈 때 잽싸게 마치 정도전이 그랬던 것처럼일까요? 저 이성계 행렬에 갑자기 합류해서 자기 PR을 해서 끼어듭니다. 네.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죽이네 살리네 했는데 하여튼 끼어듭니다. 해서 그 끼어든 다음에 자기의 후견인으로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선후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도전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권근이 한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도전은 대표적인 저술로서 조선 경국전, 경제분감 등등 불시작변 쓰는데 그 대부분의 서문을 권근이 써줍니다. 권근은 정몽주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생략자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문장가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도전 기준에서도 얄밉다고 내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오히려 정도전이 부탁도 하죠. 때로는 그냥 네가 제일 뛰어나니까 써주시오 해서 권근은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합니다. 근데 자 4년의 경제문관 6년에 뭐 서문을 써줬거든요. 근데 태조 4년쯤부터 권근은 또다시 각을 봅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면서 이방원이랑 연결선을 살짝 약하게 그어놓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절까지도 계속 정도전한테 뭘 정도전이 하자는 일을 계속 협력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방원하고는 아주 약한 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왕자의 난이 딱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갈아탑니다. 네, 잽싸게 갈아탑니다. 하륜 종사하고는 다릅니다. 하륜 같은 일파 혹은 조준 같은 일파는 이때부터 이미 정도들은 살짝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권근은 겉으로는 끝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상황마저 생깁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맹자의 현신이라네. 1년 뒤에서 갑자기 간신배라고 말을 바꿉니다. 정치의 변동이라는 건 참 냉정하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말을 바꾸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민망함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태종대 들면서 권근은 죽을 때까지 잘 삽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고려에서 조선까지 긴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권력의 의미에서 최고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장 오랜 시간 그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가문 몇 개 중 하나가 안동권 씨입니다. 안동권, 허평윤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다른 가문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더 커서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안동 김문이나 이런 것처럼 상하에 낙폭이 각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동권은 어쨌든 그 순위권 안에 꽤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오히려 고려 때는 들쑥날쑥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권근의 손자 권람도 세조의 대표적인 공신이고요. 대대손손 계속 잘 됩니다. 그 행주대첩 말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계속합니다. 안동 권신 정말 최고입니다. 권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마구 나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의 노선으로 신념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했던 동시에 두 라인을 한꺼번에 타야 된다는 생각으로서는 아주 유연성이 탁월한 그 의미에서 아주 명민하나 천박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념 제가 볼 땐 정도전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전 정몽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근 같은 부류가 정도전의 정반대편에 있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정몽주는 오히려 정도의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건 오히려 권근 부류입니다. 성리학자들 중에서 치면 평택과 정도전 얘기가 해야 되는데 정도전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 하여튼 일단 이런저런 해서 이방원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병혁파를 지지하기도 하였지만 그거랑 별도로 국왕의 권한을 적어도 정도전보다는 더 크게 해석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정도전이 했던 아이디어의 많은 부분을 따쓰는 건 맞지만 국왕에 대한 해석만큼은 조금 그래도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구부렸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방원이 내세웠던 정치개혁론은 조금 복합적인 구석이 있는 겁니다. 따쓸 수 있는 건 정도전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국왕을 견제할 것 같은 것만 빼고 같은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사병혁파가 대표적이죠. 하여튼 그리고 이방원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까 이미 처음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전주 일시 즉 이성계 가문을 인간이긴 인간이고로 약속은 되지만 그래도 슬슬 이방원 때부터는 그래도 영웅화 작업 정도는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영웅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이방원 때부터 슬슬 진행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와서 갑자기 용손으로 변신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남다르게 뛰어난 인간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영웅시 작업을 별도로 하는 것도 이방원 때부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했던 얘기 쭉인데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딱 죽잖아요. 그렇게 죽은 다음에 글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꽤 아시는 부분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의외로 생각하시기도 하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정도전은 오랫동안 복권되지 않고요. 그러나 생각보다 정도전에 대한 미움도 빨리 식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하는 주장입니다. 정도전에 대한 증오는 잽싸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요. 대신에 정도전은 간신이란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태종 즉위 직후에는 당연히 왕자에 대한 직후인데 바로 사형당한 직후고 어쩌면 정도전의 지지자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정도전에 대한 미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역할 그런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게 정몽주와
길제의 주승이죠. 네, 고려 때의 충신이라고 하는 충신 열사라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띄워주면 저절로 두왕조를 섬긴 사람들은 정도전처럼 고려의 신하였으면서 이성계에 붙은 사람들은 조금 좀 한급 떨어지게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제안했느냐? 태종대 권근이 제안합니다. 권근은 그럼 니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권근한테는 방어의 논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귀양 갔다 이겁니다. 귀양 간 다음에 왕조 교체는 다음에 온 거고 정도전은 대놓고 왕조 교체의 협력자고 그러니까 급이 다르지 않냐라는 논리가 있는 건데요. 권근에게는 좌우지간에 정도전은 한 급 떨어진다. 거기서 떨어지는 게 이제 정몽주가 영웅처럼 변하면서 생기는 일이고요. 정도전은 어찌 되었건 간신이라는 타이틀은 일단은 계속 달고 답니다. 최소한 충신은 아니다. 한마디로. 네, 최소한. 정몽주는 충신이죠. 제가 말해서 정몽주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정도전은 충신은 아니다. 정몽주는 충신이고 영웅이고 뭐 성인이고 등등등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죠. 오히려 생전에 안 붙던 타이틀까지 붙죠. 저리지사 아까 창왕 즉위에 협력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몽주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내에서는 얼마든지 국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만 안 했던 거지. 정몽주는 정몽주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아주 빠듯한 사람인데 이제 정몽주를 굉장히 우직하고 이게 한 길밖에 모르는 외길 대쪽 인생으로 재구성하는 게 이맘때의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정도전과의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근데 대충 그맘때 태종의 중간 태종의 세종 때쯤 되기 시작하면 슬슬 아무래도 좋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정도전이 새로운 이게 득세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정도전의 봉화 정치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때는 멸문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봉화 정치에 또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멸문될 뻔했다가 이렇게 잘 잔신히 버티고 흘러가게 되는 또 다름의 고난의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정도전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완벽하게 해체되고 그리고 그것은 봉화 정치에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체되어 버립니다. 최근에 서울의 종로구청에 정도전 지퍼가 다시 한번 2차 발굴이 일어났죠. 네, 정도전 지퍼에다가 사복시라고 해서 그 조정에서 써야 되는 말 목장으로 만듭니다. 정도전 원래 지퍼에다가 완전히 정도전의 모든 그림을 다 지워졌다는 게 확신이 설 때쯤 돼서야 대충 그냥 다 아무래도 좋은 일로 넘깁니다. 간신이란 건 언어로만 남고요. 그냥.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살인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당연히 정몽주가 늘 영웅으로 이게 띄워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운 공로는 있는 사람인데 의리는 떨어지는 사람이다. 자, 이 성리학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의리가 공로보다 늘 위에 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한 급 떨어지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우리 태조를 좀 도와줬다. 이 정도 약간 평가가 정비되어 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도전에게 제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정도전의 제자를 표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럼 정신은 어떻게 됐느냐? 정도전의 네 아들 정진, 정유, 정영, 정답이 있는데요. 네 아들이 4명인데 왕자에 난 도중에 죽는 사람들이 일단 있습니다. 정유는 왕자에 난 도중에 죽습니다. 정담 이게 사실상 도망쳐서 자결인데 사실상 그냥 왕자에 난 도중에 죽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도망쳐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고 자결합니다. 하는데 그 정진, 정영은 살아남습니다. 왜냐? 정진은 그 당시에 이성계랑 같이 중국인가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달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성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이성계는 사실상 왕자의 난 이후에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이성계 본인이 그 직후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이성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사이에 수군도 하고 고생스럽게 하지만 죽는 건 어쨌든 면합니다. 정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적당한 타이밍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진이 결국에는
그 봉화정씨 집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진의 아들 정래가 이거 조금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참 약간 좀 저는 헷갈립니다. 정진의 아들 정래인지 정진의 아들은 정래 말고 정속이라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정속이 한 일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맘때 그냥 남겨지는 구전 중 하나로는 정래가 용인현령을 역임하면서 그 자꾸 저기 정씨 집안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자 그냥 스스로가 낙담을 하고 평택으로 낙향해서 그때부터 직성선을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구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정진의 아들 세대에서 평택으로 건너갔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대조해봤는데 분명합니다. 왜냐? 정진의 부인이 평택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에는 상식에 아깝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두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재산은 원래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죠. 합쳐서 나누기. 그러면서 다시 또 그 딸은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딸에게도 물려주는 식으로.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외갓집은 외갓집대로 외할아버지도 나를 계승자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외가의 재산도 결국에는 그 딸이나 아들에게 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계승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조선 전기까지는 언제나 외가가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됩니다. 뭘 후기라고 해서 외가가 완전 낙남이 된다는 뜻은 아닌데 적어도 전기만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율곡인 거죠. 네, 후견인, 엄마 집안 그런 거죠. 어쨌든 당연히 정도전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집으로 저기 쓸쓸하게 도망치는 경우 그건 화전민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솔직히 네 실제로 하는 일 그건 유랑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집안적인 기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때마침 정진의 부인이 그리고 정래와 정속의 엄마가 평택 사람이에요. 평택의 집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때마침 평택으로 옮겼다?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이때 옮긴 건 거의 확실합니다. 처갓집으로 옮기지 않아요. 처갓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엄마 집이기 때문에 그 외갓집, 그 사실 외가란 말도 안 씁니다. 그 외가란 말도 조선 후기 표현입니다. 외가가 외가집 때문에 외가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참고로 요즘 들어서는 외가란 표현이 없어진다는 인류학 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 할아버지, 그 대구 할아버지로 표현했지 외가라는 말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대의 변화를 또 느낍니다. 참고로 이때까지도 외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외가라는 표현은 그렇게 역사가 긴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사 전체에서 조선 후기에 시작되어서 대충 이맘때 끝난 한국사 전체로 놓고 보면 한 몇백 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긴 역사에서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좌우지가 그래도 편의상 외가라고 썼습니다. 저는 일단은 근데 그게 정례 외가가 평택일 때니까 그때부터 평택으로 이주를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정속이 옮겼을 수도 있고 정례가 옮겼을 수도 있는데 정례가 옮긴 이야기는 보통 이제 정례가 용인 현령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주 하급 관료에서 낙담했다는 소리가 붙고 정속의 가능성은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정속은 그래도 고관을 역임합니다. 네,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정속 집안이 결국에는 봉화정 씨를 적어도 관운상으로는 이끌어간 집안이거든요. 정속 아들이 정문형 등등 하면서 정속 유명한 사람이 정속의 직계 가게에서 여러 나옵니다. 여러 명. 그래서 지금 사실상 봉화정 씨 족보를 보면은 정속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습니다. 정례 관련을 대동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는데, 네. 근데 일단은 정례가 옮겼다는 이야기도 일단 별도의 구전에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 고민 중이다. 나중에 강의안을 저기 글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쯤 제 고민을 끝내고 어떻게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런 쪽을 어떻게 옮겼을까? 근데 어쨌든 이후에도 삼봉집은 정도전과는 별도로 살아남습니다. 정도전은 너무나 많은 좋은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정씨 집안도 대충 조선 성종 때, 세종에서 성종 때쯤 되면서 이제 역적 집안 티는 조금 벗게 됐고, 그리고 삼봉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대로 있습니다. 관에서도. 그러니까 삼봉집의 재판, 삼판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근데 간신이라는 키워드만큼은 벗지를 못합니다. 역적은 아닌데 간신은 간신이다. 뭐 정도 느낌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드디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의 직위를 받게 되는 것이 고종 2년에 되어서야 됩니다. 본인이 얻어야 했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한 것이. 그러면서도 그때 얼마 고종 때 받았던 시호가 문헌인 거죠. 그리하여 문헌사 있는 거고요. 네, 문헌이라는 말은 이때 받은 시호입니다. 그래서 뭐 1912년에 봉화정씨 문 중에서 저 평택면 원래 이때는 양성이었는데 평택면 진위현으로 이게 그 사당이랑 목판각을 옮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대의 봉화정씨 집성촌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삼봉집 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죄송해요. 네. 아무튼 네. 하여튼 정도전 장남 정진이 처음에 편찬을 합니다. 이때는 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긴 해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문집을 차려야지라는 약간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또 봐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이미 생전에 문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덩어리 책들을 또 많이 썼고요. 편집글의 경우에는 참 문제가 있었는데 정도전은 평상시에 자기 글을 그렇게 열심히 모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더욱더 정진 같은 장남이 이 편지를 빨리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정진이 이렇게 열심히 수습해가지고 정도전 문집을 삼봉집을 1차로 만듭니다. 거기에 서문을 누가 써주느냐? 권근이 써줍니다. 왕자의 난 직전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편찬을 처음 한 시기는 정도전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할 때 만드는데 서문 이때 권근이 써줄 때 삼봉은 도움과 함께 친해서 강론하고 후진을 가르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삼았다. 좋은 말 붙여주죠. 그 이후에 2차, 3차 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진이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해보려고 수습해서 살아남은 정진이 2, 3간을 한 겁니다. 문집을 모으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 권근한테 글을 받은 거죠. 물론 왕자의 난 이후에 권근에게 글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정도전 셋째 아들인 정영의 증손이죠. 정문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조 11년에 순숙주 후서를 받으면서 2차로 책을 만드는데 그때 내용을 더 속간하면서 말이 붙은 게 신숙주의 멘트가 굉장히 오묘한 멘트입니다. 비록 종말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에 견주어 허물이 좋게 덮여줄 수 있었지 않았겠냐? 그래도 운수소관으로서 옛날 호걸들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이치가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좀 잘못하긴 했는데 왜 공과 뭐 공구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말하면 공과로 치면 그래도 공이 더 많은 사람 아니겠냐. 네 그런 것처럼 공과로 하면 그게 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허물이 덮어지지를 못했구나. 생전에 살면서 좀 더 잘한 일이 더 많았으니까 그걸로 그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신숙주 때까지 간신입니다. 여기는 그 대세를 바꾸긴 참 어렵구나. 옛날 호걸들이 다 그랬지 뭘 하는 식의 그 씁쓸한 말을 남깁니다. 네. 글쎄요, 신숙주도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슬슬. 네. 어쨌든 신숙주가 그 코멘트를 남긴 게 참 저는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정조 때 이제는 정말 정도전 간신은 그냥 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정조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자기의 시대 어떤 조선 왕조에서 그 만들어졌던 수많은 전적들을 모아서 이게 어떤 문치 국가를 완성하려는 야망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문집들을 엄청 만듭니다. 만들면서 삼봉집을 뺄 수 없지 하면서 이때 만들어졌던 걸 또 다시 보완해서 만드는 게 정조 때인데 그 정조 때 목판을 만드는데 다시 봉화정 씨와 또다시 2차로 협력을 해서 이때 만들었던 정조시기 목판이 지금 봉화정 씨 소장 목판인 겁니다. 결국에는 정조시기 목판입니다. 이 전의 것은 남아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당초에 목판으로 많이 찍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필사본이었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시절이 복잡해서 그전에는 그래서 이 목판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뭐 그런 거고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평택이랑 뭔 상관이냐? 자, 봉화정 씨가 얼마 뒤에 평택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소 혹은 정례가 옮겨온 것 같다. 그때부터 그건 사실과 같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정도전 무덤에 대한 이슈죠. 네, 정도전 묘소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은 진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아니라는 말을 돌려 한 말이 아니라 야 진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동궁 여지지